우리 심슨 중령님이 일기장을 들고 나온 이후에 이제 집에서 뭔가를 하나씩 꺼내 오시겠구나 싶었는데 귀중한 걸 꺼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된 힌트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앞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열어보면 훈장인 거죠. 네. 귀하는 멸공전선에서 제반 애로를 극복하고 헌신분투하여 발군의 무공을 세웠으므로 그 애국 지성과 빛나는 공적을 높이 기려 대통령 내운 제2호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수여. 국가유공자의 집 국가보훈처. 여기 참전용사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많이 닮으신 분 굉장히 비슷한. 네, 제 아버지. 아버님이세요? 네.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 네, 네. 저 유공자증은 2016년에 받으셨고요. 저 훈장은 작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부상당하신 게 1950년인데 72년 만에 아이고 오래 훈장을 걸렸네. 근데 저는 늦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헌신을 기리고 훈장을 찾아드리는 거는 맞는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무공훈장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화랑무공훈장. 춘천 전투에 네. 참전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 부사관이셨는데 네. 강을 건너서 이제 후퇴하시다가 이제 발목에 총탄을 맞으셨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그러실 때요, 몇 안 되는 부한테 얘들아 잠수해라 그랬대요.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럼 이제 총알이 네. 급격하게 네.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니까 이제 발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맞으셨어요. 굉장히 운이 좋게 발 뒤꿈치하고 발목 그 중간으로 가면서 관통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뼈가 안 다쳤어요. 천운으로 이렇게. 근데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셨는데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살아있더래요, 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뭐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에 굉장히 감사했다고. 네, 본인도 그러셨고 부하들도 그렇고. 올해가 정전 70주년입니다. 70년 세월의 힘이 참 대단한 게 어느덧 6.25 전쟁 참전용사분들의 증손자분들께서 현재 군 복무 중이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에게는 점점 막연한 역사가 되어가는 게 6.25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이 6.25 전쟁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한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계적으로 여파가 큰 전쟁이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6.25 전쟁은 냉전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국가마다 전 세계적으로 올 때 냉전이라고 하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구조가 시작되는 게 좀 시차가 있습니다. 네. 뭐 트루만 독트린이 바로 발효되는 그리스라든가 터키라든가 또 유럽 지역 이쪽은 냉전을 더 빨리 느낀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사실은 냉전이라는 게 거의 48년, 49년가도 몸에 와닿지 않다가 제일 컸던 건 사실 이제 소련의 원자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원자탄이 개발이 되는 누가 혹시 넘긴 거 아니야? 저희가 외전에서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메카시 선풍이 왔고 그게 이제 6.25 전쟁으로 더 이제 심화가 되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완전히 냉전 분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서유럽 쪽이 완전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딱 굳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동유럽은 또 이제 소련의 위성 국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 이쪽으로 굳어지는 이제 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6.25 전쟁은 냉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이 첫 번째 이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무엇보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우리 바로 대한민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죠. 분단 국가가 3개 내지 4개가 있었는데 왜 다른 데는 다 분단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한반도는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 사실 열전을 겪은 거죠. 그 열전을 겪었던 유산이라든가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당사자로서 굉장히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지만은 6.25 전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거대한 전쟁이었는가도 제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이 6.25 전쟁을 다룬 여러 영상이라든가 게시글 같은 데 붙는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면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합쳐서 20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격전을 벌였다는 걸 본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전쟁의 강도로 따지면은 2차 세계대전보다도 훨씬 더 심한 전쟁이었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곱씹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전쟁을요,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범위는요, 한번 확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70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2023년 9월에 살펴볼 주제는요,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가기 위해선 미국과 유엔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군이 기습남침했다라는 급보가 미 정부에 바로 전해졌겠죠. 네, 6.25 전쟁이 발발을 하자마자 사실은 미국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도 자기 책에 써놓은 게 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다렸던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체가 지금 없었습니다. 네. 대통령만 없었던 게 아니라 국무장관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고 국무장관이 옆에 있어야 이제 NSCO가 소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SCO 원래 없었어요. 예전에는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SWNCC라고 해서 State War Coordinate Committee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공군도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공군이 생기면서 사나기라는 게 생겼는데 이거 육군, 해군, 공군만 모여가지고는 대외 정책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국무성에다가 육군, 해군, 공군 플러스 여기에 이제 CIA도 들어와야 되고 예산국도 들어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NSC라는 게 생긴 거예요. National Security Council이라는 게 생긴 건데 이제 그 회의를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일단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소식이 들어오자마자 미국 워싱턴 시각으로는 이제 6월 25일에 일단은 애치성 국무장관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가지고 유엔에서 한국 문제를 논의할 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다가 결의안을 제출을 하고요. 트루만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6.25 전쟁에 관한 첫 번째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를 합니다. 그게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6월 25일 오후 6시 무렵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6월 26일 오전 7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 하루가 조금 더 지난 시간이네요. 네네네. 그 시점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요. 그때 결의안이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 82호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이제 북한군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38선 이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유엔 한국위원단이 관찰하여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 유엔의 회원국들에게 한국을 위해 모든 도움을 주어야 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제 결의가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북한에 의해서 남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유엔에서 증언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이걸 뭘 누가 찍어가지고 이걸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게 그 당시 유엔 한국위원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운콕이라고 해서 유엔 커미티 오브 코리아라는 건데 거기에서 38선 근방을 시찰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근데 주로 그거를 호주 군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호주군 쪽에서 계속해서 보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실 한국군의 진지는 방어형으로 돼 있다. 근데 북한이 언제 침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를 맞추고 있다. 또 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감안해 봤을 때에 이거는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하는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엔 한국위원단이 관찰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객관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는 이때 당시에는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참석은 합니까?
네, 저 당시에는 뭐 유엔 대표부 대사가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은 마침 미국의 우리 초대 주미 대사로 장면 박사가 이제 당시 한국 대표로 그 당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자리에서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서도 이걸 막아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유엔의 책임이다라고 이제 설득력 있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시차를 감안하면 저 때가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6일 새벽 3시를 넘어섰는데 샤르공의 선친께서는 춘천 전투셨을 당시예요. 당시 그 전투나 뭐 이런 거 아버지한테 여쭤보면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6.25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영화 보면 다 M1 소총하고 카빈 소총 들고 있잖아요. 자기 부대 그게 아니었대요. 그래요? 절반이 예전에 일본군이 쓰던 그렇죠. 구식 소총 네. 그거 가지고 있었고 자기네 부대원이 입었던 군복 바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예전에 일본군이 입었던 군복 바지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급이나 이런 무기 체계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이 시점이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하고 거의 하루가 지난 시점입니다. 전반적인 전황을 좀 보자면은 38선을 넘어서 북한이 다양한 축선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축선에서는 국군이 나름 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선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군데가 바로 북한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의정부 축선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가 뚫리면 바로 서울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의정부로 내려가는 길은 2개 축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내려가는 3번 축선, 그다음에 포천에서 의정부로 내려가는 43번 도로 축선이 있는데 포천 같은 경우는 바로 25일 오전 11시에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뚫리니까 또 옆에 있는 길이 또 열려가지고 육사 생도들이 긴급 투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서쪽에서 이제 3번 도로 쪽은 동두천이 그날 25일 밤 10시 정도에 또 함락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육군본부에서는 이 지역을 육군본부에서 다 통제해서 작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제 후방에 있는 부대들을 쏙쏙들이 여기에 이제 밀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이미 여기서 뚫리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 전차가 하나도 없는 우리로서는 정말 용전부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군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장비의 차이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죠. 이대로 서울은 함락될 위기입니다. 군사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원장님, 자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 결의안 상정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82호는 현지 시간 6월 25일, 한국 시간 6월 26일 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83호가 6월 27일에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83호에서는 그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결정하고 네. 그러면서 북쪽에다가 아까 이제 38선 이북을 다시 가라, 철수해라, 네. 그리고 평화 상태를 유지하자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이제 이틀이 지나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요구했는데 북한이 전투를 중지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긴급한 군사적 조치가 요청된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이거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제는 무력 공격 격퇴를 위한 어떤 지원이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83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 안보를 발동을 한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다 82호, 83호가요.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네. 근데 이 유엔 안보리는 이미 테헤란 회담부터 얘기가 된 거죠. 43년 말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네. 이름은 그 당시는 안보리는 아니었죠. 거기 들어오는 대신에 우리가 니네한테 거부권을 줄게.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많이 있어도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만 거부해도 이거는 통과가 안 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미국도요. 법적 검토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안보리 올렸는데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해.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2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올려요. 안보리 결의를 하거나 아니면 유엔 총회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유엔 총회에서 결의해버리면 네. 그냥 그걸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제 이걸 다 검토를 한 건데
다행하게도 어쨌든 소련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불참해 버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의안 자체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게 예. 통과가 됐고 또 그 덕분에 유엔 총회 쪽으로는 안 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련이 불참한 게 만약에 참여를 해서 네. 나 거부이라고 하면은 네. 네가 시킨 거지 이렇게 될까봐 불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불참이라는 게 왜 불참했느냐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감정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전쟁 먼저 일으켜놓고 미안하니까 안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제 정치가 얼마나 냉정한가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얘기고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요. 그 당시에 1949년에 중국이 공산혁명을 한 이후에 대륙 전체는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차지했는데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중화민국이 유엔 안보리 또 상임이사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5개 나라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이 장개석 쪽에 이걸 빼버리고 마오쩌둥 쪽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소련은 중화민국을 대체해서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쭉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추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편지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 편지가 뭐냐면 스탈린이 그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었던 고트발트에게 보내는 편지가 하나 발굴이 됐어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었던 고트발트가 사실은 스탈린한테 항의하는 편지를 사전에 보낸 거예요. 왜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에 안 들어가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북한하고 공산군 측이 악이 돼버렸다. 네. 또 거기에서 소련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유엔군이 결성이 되지 않았다면 그럼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공산권이 고립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6.25 전쟁 보면 북한을 도와주는 건 중국군 하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건 유엔의 16개국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을 하면 사실은 더 많은 국가들이 사실 도와준 건데 이걸 항의한 거예요. 너 잘못했어 이 얘기죠. 너 왜 그랬어? 그죠. 근데 스탈린은 그런 걸 참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심을 하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답장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편지를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야, 우리가 6.25 전쟁을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좀 깜짝 놀랐는데 소련 대사를 통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자, 고트발트 대통령 잘 생각해 보라고. 나한테는 깊은 생각이 있었어.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계속 있는 동안은 우리 안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들어가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우리 끝까지 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간 거야. 넌 왜 이렇게 몰라? 이 얘기를 첫 번째로 딱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유엔군이 결성됐고 그 유엔군을 결국은 미국이 이끌고 미국이 들어간 거 아니야. 미국이 한국에 딱 들어가면 미국은 그만큼 유럽에 신경을 못 쓰잖아. 요 얘기를 한 겁니다. 발목 잡히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든 지금 소련이든 자기들한테 제일 중요한 냉전의 무대는 유럽이지 아시아가 아니다. 근데 아시아에다가 우리가 미국이 발목 빠지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우리한테 유럽에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이 내용만 우리가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게 스탈린의 말이 진심이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스탈린이 중심이 된 소련이 미국을 한국에서 일어난 6.25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대표를 집어넣지 않았다. 실제로 보면 유엔의 소련 대표가 들어가기 직전에 스탈린이 전화를 해요. 너 들어가지 마.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원래 들어가려고 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의 성격이 소련의 미국 유도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소련이 미국을 유도해서 들어오게 해서 오히려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냉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 편지 내용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외국인 학자들하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동의한 점은 이거를 그것대로 믿는다면 그 얘기가 맞지만 사실은 스탈린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다.
변명. 그래서 변명한 거다. 그러니까 편지 뒤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다시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참여를 했어요, 다시. 네. 아직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체하지 못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참여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이 침략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빛나는 깃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국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생각은 이게 스탈린이 실수를 한 거라는 거를 분명히 깨달았구나. 근데 이게 이 스탈린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오류예요. 오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스탈린은 코민테른의 유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공산당의 수령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고의 티토처럼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나와 있는 사람을 빼놓고는 자기 나라의 지도자 사진하고 스탈린 사진을 항상 같이 걸어놨어요. 그런 스탈린이 내가 여기서 고트발트한테 미안해, 실수였어, 앞으로는 계속 들어갈게 이런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탈린이 생각하고 있던 일단은 좀 드러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두겠다. 이게 나중에 뭘로 연결되냐면 중국이나 북한이 1952년 정도 되면은요 빨리 정전협정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어요. 중국군도 너무 많이 죽었고 북한도 많이 죽고 너무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스탈린이 끝까지 이걸 반대합니다. 스탈린 죽을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야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미국과 중국을 한반도에 묶어두고 싶은 거예요. 이걸 묶어둠으로써 소련은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좀 더 자유롭게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겠다라는 일단의 어떤 스탈린의 생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묶어두니까 나쁘지 않은 걸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편지 8월이니까 네. 미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렇게 된 이상 묶어놓자. 네. 이제 글로 가는 전술로 가는 거죠. 최대한 이 전쟁을 길게 가자. 스탈린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연달아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반도 상공에는 미 공군기들이 떴습니다. 전쟁이 딱 발발하자 한국에도 지금 서울에도 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신속하게 이제 일본으로 대피시키려는 그런 활동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미 극동 공군이 동원이 되고 이제 미 함정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 폴리스 액션, 경찰 행위다, 경찰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북한이 범법자라는 거죠. 38선을 넘어서 너희가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희의 행동을 막고 우리가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 신속하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시 또 국민들은 이걸 또 지지를 많이 했거든요. 뭐 갤럽 조사에 따르면 60% 정도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겠다, 빨리 끝내겠다. 동시에 또 어떤 걸 의도하냐면 이 전쟁은 소련과의 뭔가 전면전, 소련을 자극하지는 않겠다. 지금은 이 공산주의자, 특히 북한의 저놈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우리가 처벌로서 들어간다라는 새로운 문법을 만든 그런 참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굉장히 와닿네요. 폴리스 액션. 네. 그러니까 군대가 와서 군대끼리 맞붙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건 범죄자잖아요. 그럼 경찰이 가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 네. 경찰인 거죠. 네. 오.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문제는 지상군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보낼 수 있는 게 공군력입니다. 그래서 공군력이 27일부터 이미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항공 작전들을 실시를 해요. 피난 병력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북한 공군하고 항공전도 이 시점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계속 해 나가는 과정 중에 29일 날은 조금 더 과감한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원래 이제 규정은 38선 이남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38선 이북 조금 넘어갔던 해주 비행장 공습까지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군을 막 폭격해서 때려잡지는 못했어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군력 활용에 있어서. 다만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고 그 당시에 북한군이 유일하게 건너올 수 있었던 한강 철교를 주간에 계속 폭격을 시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한군이 건너오는데 시간을 늦출 수 있었고 이때 한 일주일 정도를 한강에서 방어를 함으로써 미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던 한강성 방어 전투에 미군 공군이 도움을 줬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공권 다툼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공군과 미 극동 공군 대표적인 항공 전력을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쟁 발발 당시에 북한 공군 주력 전투기는 야크-9 한 130여 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력 공격기도 따로 있었습니다. 일류신 10M 이게 한 90기 정도 있었어요. 반면에 미 극동 공군은 당시 당장 동원할 수 있었던 그 항공기가 유명한 F-51D 무스탕, 보통 머스탱이라고 머스탱. 하는데 그다음에 F-82 트윈 무스탕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무스탕이 두 개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네네. 저게 좀 장거리 전투기로 사용했었고요. 저기 두 대를 붙여놓은 거네. 네. 그다음에 B-26 인베이더 경폭격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F-80 슈팅스타 제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전에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북한이 파죽지세로 밀고 나갔다는 걸 우리가 항상 들었는데 공군은 조금 달랐습니다. 북한 공군은 미군을 만나서 초반부터 좀 털립니다. 굉장히 많이 털려요. 첫 공중전이 뭐였냐면은 미 공군 소속의 F-82 트윈 무스탕하고 이제 야크하고 붙었는데 어이없게 야크기가 격추당하죠. 예, 이게 첫 번째 교전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크기가 나타나서 굉장히 당황을 해요. 트윈 무스탕이. 근데 굉장히 어이없는 코스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코스로 날 공격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이없는 코스로 공격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죠, 당연히. 실패하고 나서 뭐 기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를 복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훈련 때 받았던 기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쫓아가서 쏘니까 쐈는데 맞아.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전술훈련을 받고 그냥 전선에 그 투입된 연습생 거라서.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죠. 예. 베테랑들이 보기에는 뭐야 저건 초보티 팍팍 내는 이런 풋내기들이네 하면서 처음엔 이제 의심한 거죠. 페이크일 거야. 뭐 날 유도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 공군이 작동한 일류신 10M. 사실 이 일류신 10M이 최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게 일류신 2라는 2차 대전 때는 나치한테 흑사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격기였어요. 네. 전혀 북한 공군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어이없게 격추당하죠. 더군다나 이 일류신 10M은 트윈 무스탕, 그다음에 슈팅스타한테 돌아가면서 얻어맞아요. 그래서 초전에 리타이어합니다. 완전히. 예. 그다음에 이제 미 공군의 B-26은요. 북한군 지상부대한테 진짜 공포의 사신이었습니다. 대량의 네이팜탄을 북한군 머리 위로 떨어뜨렸었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저것만 보면은 그냥 사시나물 떨듯이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비행장 폭격도 최초의 북폭을 이 B-26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전과를 올렸고요. 휴전될 때까지 이 B-26은요. 미 공군 제3비행단하고 452비행단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38,500대의 북한군 차량과 406량의 북한군 기관차 그리고 철로를 다니는 철도 트럭 3,700량을 격파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야간에서도 이게 야간 폭격기로 사용해서 굉장히 활약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개전 당시에 항공기가 226대나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조종할 수 있는 조종 가능한 파일럿이 180명밖에 없었어요. 비행기가 오히려 더 많았네요. 그러니까 육군과 달리 북한 공군은 공군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모 간부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원의 3분의 1밖에 없었어요. 네. 또 하나 간부 이외에 북한 공군이 실제 필요한 병력이 63%밖에 없었습니다. 뭐 정비병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군력이 굉장히 인적 구성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전쟁이 시작했을 때 북한 공군의 30% 가까이는 4개월 된 신병이었습니다. 그리고 83%는 속성 과정의 훈련을 받은 그런 파일럿들과 병력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공군의 능력이 떨어진 게 비행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봐도 문제 없는 거죠. 훈련 기간도 상당히 짧았고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뭐 아이고 이렇게 하고 비꼴 게 아닌 게 우리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연락기밖에 없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 공군의 지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 따졌을 때는 공군이 들어가서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네네네. 게 지금 미 공군은 어디서 날라오냐면 일본에서 날라와요. 그렇죠. 지금 요코타 기지 같은 경우는 도쿄에 있고 이타즈케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에 있어요. 거리가 겁니다. 근데 항속 길이는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껏 여기 서울이나 이런 데 날라와서 많이 있어봤자 10분에서 20분도 못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눈으로 다 봐야 되는데 지형이 다 새로워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폭격을 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요청해주는 캐스 같은 요청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북한군에 대한 공격도 거의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폭도 대단히 많았었던 거고 그러니까 공군력으로는 어떻게든 북한군을 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수밖에 다하고 있는 없는 상황이다. 상황입니다. 네네.
적극적인 폴리섹션이 시작된 6월 29일 상황을 보면요.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푸른 눈의 쇼군으로 통하던 그분이 한국에 직접 건너왔다면서요. 필리핀에서도 들어가실 때 사진 쫙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냥 그렇죠. 예.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연출해서 찍으셨던 그분께서 6월 29일 날, 그러니까 남침 4일 지났을 때죠. 그 수원 비행장으로 나와서 이제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면서 이제 전황을 살피고 본국에다가 소식을 보낸 거죠.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개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 근데 개입하면 우린 이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저는 다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6월 30일 날 백악관에서 군사적 개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또 하나의 아이러니지만 사실 제일 먼저 부대를 파병을 한 거는 타이완입니다. 예, 또 대만 해협에다가 제7함대를 보내게 되죠. 이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한다고 할 때 우선 잡아둬야 되는 것은 중국군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쪽에다 이제 먼저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요. 네. 유엔이 결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메가더가 와서 파병해야 된다. 결국은 유엔이 미국의 결정이라는 건가요? 근데 미국이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파병을 해가지고 정말 재정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뒷받침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딱 5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2차 세계대전에 어떤 각오할 만한 어떤 파괴 이런 거로부터 완전히 복구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복받은 나라가 사실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공격당한 데가 진주만 빼놓고는 네.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다른 어떤 나라도 사실은 감당할 힘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유엔에서 전쟁 수행의 권한을 미국한테 위임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갖다가 메가더는 빨리 포착을 하고 내가 한번 다시 역사에 나설 때가 됐군 이런 생각을 딱 품는 겁니다. 저 당시 수원 비행장에 와서 한강 방어선을 처음 시찰할 때부터 메가더는 우리 한국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사실 상황이 한국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미군 자체도 안 좋았습니다. 미군도 5년밖에 안 지났다고 하지만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군축을 했거든요. 네. 특히 극동미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전력이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밀려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절없이 밀리다가는 공산화의 쓰나미가 계속 미어닥칠 것이고 내가 여기서 결정적인 액션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다라는 걸 갖다가 본인이 그때부터 심각하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뭐 회고록에도 여러 군데 보이고요. 그러면서 뭐 인상적인 부분은 시찰하고 도쿄로 다시 돌아가는 그 와중에서도 딱 한반도의 지형 지물을 갖다가 딱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가 그러면 어느 지점에 우리 미군을 개입시켜야 할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결국 한반도의 핵심은 서울을 거쳐서 나가는 이 경부축선이다. 이 경부축선에서 결국에 지금 상황으로서 어느 정도 밀릴 수밖에 없고 주1 미군이 빨리 동원이 돼서 중간에 막는다고 하면은 경부축선에서 대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핵심적인 서울 일대를 타격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그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인천 상륙작전의 중요한 단초였던 것이죠. 벌써 큰 그림을 머릿속에 다 넣고 계셨군요. 네, 역시 노장으로서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본 노장으로서 전략적 마인드는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메가더가 했던 가장 큰 역할은 지상군의 개입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정부에서는 지상군까지 개입해야 될 일인가 약간 그런 고민도 하고 있었고 합참에서는 2개 사단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는데 메가더가 이제 보고서에다가 한국군은 다 경멸이 됐다. 방어할 수 없다. 이대로 놔두면 그냥 끝이다. 당장 미군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걸 하면서 현장 지휘관의 그 권한으로 그걸 이제 건의를 하면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역전다방을 2년 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길게 한 게 태평양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륙작전은 저희도 좀 자신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 상륙작전을 메가더도 꽤 많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일랜드 호피. 네. 네. 자신 있었겠죠. 저희가 태평양 전쟁을 거의
10회 넘게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래도 아쉬운 게 메가더의 상륙 작전을 다 못 보여드렸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빼놓은 걸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메가더가 담당했던 곳은 이 6인이 전역이 또 중요했거든요. 네네. 6인이 굉장히 큰 섬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를 못했죠. 근데 이쪽에서 메가더가 상당 시간 동안 이걸 탈환하고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상륙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도 보시면은 호주를 위협하는 일본군을 쫙 6인이 섬에서 모아내는 작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안 하길 잘했네요. 저걸로 한 5회 정도 또 갔겠네요. 한 10회 갔을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다 못 보여드렸지만은 그만큼 메가더는 굉장히 많은 상륙 작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 상륙 작전을 이렇게 함으로써 반전의 칼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게 이미 몸에 딱 박혀 있었고 네. 부하들 중에서도 상륙전 경험이 풍부한 부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륙 작전이 배로 뭔가를 진행하는 작전에 있어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6회공이 다 함께 네. 투입이 돼야 하는 난이도 높은 작전이고 또 시간이 딱딱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륙하지도 못하고 갇혀서 다 총알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 그런 거 하나하나 적시에 구상하고 빨리 실행하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뭐 당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합참의장의 오마르 브래들리 같은 경우는 상륙 작전은 이제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네. 앞으로는 다른 형태로 하자.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뭔가 이제 불신의 어떤 그런 작전이기도 했었죠. 그런 불신을 뚫고 이 한반도에서는 아직 상륙 작전이 유효하다라고 간파한 것이 메가더였죠. 네. 자, 그렇다면 메가더가 일찌감치 정한 상륙 작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하트 작전이요. 이름도 멋집니다. 블루 하트. 푸른 심장.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명칭에 어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바다를 의미하는 좀 어떤 암호명이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냐면 미군 판단에 국군은 무너졌고 미군이 지금 수속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을 방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군의 목표는 38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 시점에서 방어를 해야 돼요. 그 방어를 하다가 전투력이 이제 역전이 되면은 그때 반격을 해서 올라가는 게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네. 근데 메가더는 드라마틱한 걸 원했던 거죠. 네. 그래서 포위 선멸을 해야겠다. 그냥 반격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지역 확보가 아니라 포위 선멸을 해야 되는데 포위 선멸을 하려면 뒤에서 받쳐놓는 게 있어야 되고 앞에서 때리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받쳐? 모루를 어떻게 만들 거야? 그게 바로 상륙 작전이다. 일단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북한군은 대단히 약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미국 24사단이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서 딱 막으면 동시에 여기서 상륙 작전을 해서 경멸시키겠다라는 건데 이미 상륙 지점을 인천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루가 낙동강이 모루가 아니라 인천이 모루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블루하트에서 낙동강이 아직 안 나와요. 지금 어디냐면 이제 수원, 평택, 안성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금강을 생각했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막을 것이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인천으로 들어가서 포위 선멸하겠다. 인천이 모르죠. 네. 받쳐놓는 거. 네. 그다음에 막고 있던 방어 부대가 때리는 망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7월 4일 날 이게 이제 회의를 바로 합니다. 상륙 작전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22일 날 블루하트 작전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때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부대들을 운용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은 24사단 이미 들어가 싸우고 있고 25사단 이제 증원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본에 또 누가 있냐면 1기병사단이 있어요. 그나마 훈련이 좀 잘 됐어요. 네. 미8군 중에서. 그래서 1기병사단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상륙작전을 잘하는 부대 있잖아요. 해병? 해병대. 근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감축되어 있는 상태고 태평양 전쟁 때는 45만이 넘는 병력이었는데 지금은 5만도 채 안 되는. 그래서 연대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병 전투단이라는 걸 일단 만들어 놓고 1기병사단하고 해병 전투단을 인천으로 상륙을 시켜서 포위 선멸하겠다라는 게 블루하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모루가 굉장히 작은 모루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북한군을 얕잡아 본다. 그렇죠. 북한군은 약하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두 개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군 약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두 가지가 이제 그건 반칙하는 거죠, 원장이. 그런데 일본에 있던 미군은 우리가 알던 그 미군은 아니란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전쟁이 끝나면 시작되는 게 정치이기도 하지만 군축이요. 그렇죠. 군축이죠. 네. 나름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는 서슬이 펄했어요. 군기가 있었는데 당시 일본에 주둔했던 주일 미군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좀 땡보직이었어요. 너무 해피하죠. 그럼요. 주일 미군이 역할이 치안 담당이었어요.
혹시나 반란 같은 게 일어나면 어떡해. 아. 근데 일본 사람들의 성격이 전쟁에 지고 나서 스미마셍. 반란합니까? 그냥 숙이고 이제 이런 조건은 있었어요. 유럽은 48년에 베를린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베를린 봉쇄를 하면서 사실 베를린 시민들이 네. 거의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수하고. 소련의 베를린 그러면서 봉쇄. 네. 이거를 비행기로 공수하고 이러면서 군사적으로 상당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9년에 나토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강한 진 부대들은 대부분 유럽 쪽에 가 있는 상황이고 네. 일본은 또 베를린에 비하면 따뜻해요. 지금 48년, 49년 되면 도쿄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치 라인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원조가 네. 들어오고 경제 재건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풀어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24사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일본 들어갈 때 전차를 가져가긴 했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나 이런 게 올라와서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되도록이면 일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차 같은 거 굴리지 말아라. 이런 거였어. 그래서 다 이걸 창고에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창고에 넣으면서 정비를 했는데 정비도 하나도 안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막상 한국에서 전쟁이 나서 전차를 하려고 하니까 굴러가는 전차가 없는 거예요. 일본 내에는 거의 없었어요. 전차를 사용할 일이 없고 예. 경찰이지 군인이 아닌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본토에서 전차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본토에도 전차가 없는 거예요. 군축 때문에. 아니, 대부분 쓸만한 장비는 다 유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박물관에 있는 전차를 끌어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미군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뭐가 있냐면 미 극동군 사령부가 있어요. 네. 메가더에. 그 밑에 이제 지상군으로는 미 8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8군에는 4개 사단이 있습니다. 24, 25. 25사단, 24사단, 제1 기병사단, 그다음에 7사단이 있어요. 네. 홋카이도 쪽에. 네. 근데 이 4개 사단인데 문제는 4개 사단이 거의 껍데기 수준이에요. 특히 완편이 안 되고 3분의 2 정도 수준이었어요. 평균 잡아서. 감소 편제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치안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당연히 군단 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부대가 훈련은 어때요? 제대로? 안 하겠죠. 안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생활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일단 미군이 급하게 지상군을 보낸 게 선발대로 보낸 게 테스크포스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네. 여기가 이제 원래 24사단 21년대 1대대인데 왜 이 부대를 선택했냐면 그나마 수송기를 타본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C-54 수송기를 태워가지고 규시에서부터 부산으로 보내고 네. 부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대전까지 이동해서 대전에서는 트럭을 타고 오산으로 옵니다. 수원 이남에.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뭘 붙여주냐면 항대 포병 대대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얘네는 특수임무에 북한군을 네가 가서 막아라. 처음으로 싸워서 저지해봐라. 네. 이길 줄 알았어요. 네. 보면 북한군이 도망갈 줄 알았죠. 네. 근데 이걸 웬걸 북한군이 전차를 막 끌고 오고 아, 북한군은 전차를 끌고 올 줄도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운영도 못했다고 생각했겠죠. 어. 그리고 미국에게도 2.36인치 로켓포가 맞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쏘면은 될 줄 알았던 거죠. 안 돼요. 튕겨 나갑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전술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전차를 앞으로 끌고 오는데 보병이 양쪽에서 이렇게 포위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앞에서 진지를 파고 있는데 그 진지를 무시하고 확 내려가 버리니까 전격전을 펼쳤군요. 뒤에서 이제 퇴로가 차단되는 느낌도 들고 포병이 쏴줘야 되는데 포병과 연락도 두절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물론 혹자는 여기서 6시간을 버텼다고 하면서 충분히 지연시키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스미스 부대는 성공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다만 미국에서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No more task force 스미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스미스 부대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평시부터 전쟁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패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블루허트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건데 완전 메가더의 판단은 착오였던 거였네요. 그래서 이 7월 5일 오산전투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4사단 연대씩 계속 올라오는데 연대장이 전사하기도 하고 막 진짜 미국이 굴욕적인 패배를 계속 당합니다. 7월 10일 날 평택 안성 방어선이 붕괴가 되면서 블루하트 작전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급박한 지상전의 전황 상황 속에서 원래는 상륙작전으로 투입하려고 했던 미 1기병사단을 어쨌든 북한군을 막는 데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블루하트가 완전히 이제 무산되는 거죠. 저의 미리 알고 있었던 역사가 지금의 이 습득을 방해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메가더 장군의 생각은 평택 오산 라인에서 지금 미군을 투입하면 낙동강 이직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막아서 최대한 그렇죠. 북쪽에서 인천으로 상륙하면 주력 선멸.
여기서 끝낸다. 그렇죠. 네. 근데 일본에 있는 미군을 평택우산으로 밀어서 딱 막았더니 네. 쭉 밀리더라. 네. 그래서 작전 취소. 네. 그렇죠. 아, 이런 그나마 상황이었군요. 믿었던 게 금강에서 한번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금강은 천연 장애물이니까요. 아. 금강에서도 북한군한테 어이없이 붕괴가 됩니다. 네. 또 미국 24사단이.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크로마이트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아.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서해안 생각해 보시면은 다 뻘밭이 쫙 펼쳐져 있어갖고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 해군 입장에서는 상식에 도저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네. 여기다 병력을 집어넣어? 인천은 왜 이렇게 조수간만이 큰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동해와 서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밀물과 썰물이 왜 발생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네. 역전 극장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한번 실감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조수, 수위, 지형 그러한 난점은 극복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나 메가더야. 인천 상륙작전의 실패는 없다. 반드시 성공한다. 가자.